현재 활동하는 여야 정치인 가운데 어느 정치인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시사인이 매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의 1위는 없음, 모름, 무응답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2021년에는 37.3%가, 그리고 2022년에는 44%가, 그리고 올해는 46.6%가 신뢰하는 정치인 부동의 1위 없음, 모름, 무응답인 것입니다.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신뢰하는 정치인 긍정 파워 예,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어느 날 굉장히 가을날에 네, 예, 국회에서 예, 모셨는데 이렇게 오늘은, 추워지기 전에 그러니까요. 예, 오, 이게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용해인 왜 안 부르냐 막 이런 원성이 굉장히 자자했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너무 뵙고 싶었고요. 저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해인입니다.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새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고 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감 끝났어요. 네. 제가 보기에 국감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게 21대 마지막 국감이었는데 소회랄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기도 했고 사실 작년 국감은 정부랑 여당이 반은 문재인 정부가 했다라고 네.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국감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그렇게 밀도 깊게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사실 오송 참사도 그렇고 뭐 잼버리 파행도 그렇고 제가 일하는 상임위에서도 좀 심도 깊게 다뤄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국감에서 많은 국민들이나 또 피해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던 그 기대만큼은 이제 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근데 저의 국감을 좀 개인적으로 돌이켜 보면 좀 저희들끼리는 이제 재난 국감이었다 이런 총평을 좀 했는데요. 좀 대한민국 재난안전 대응의 현주소를 좀 돌아보기 위한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뭐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부적절함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는 소기의 성과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준비하는데 얼마나 주로 소요를 하세요? 방에서? 저희는 사실 이제 작년에는 제가 갑자기 행안위에 가게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긴 시간 준비는 못했고 올해는 네. 이제 여름부터 계속 이제 의원실 보좌진들이랑 같이 이제 아이템 점검하고 네.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한 8월 전부터 7월부터 이제 각자 아이템 구상도 하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는 이제 8월부터 좀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뭐 한두 달, 네, 두세 달 정도 준비를 하신 건데 보좌진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용해인 의원실발 보도자료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서 기자들이 인용 보도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 이렇게 꼽힌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조사 결과 보고 좀 어떠셨어요? 네, 신뢰할 수 있는 제가 최근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 조사도 그렇고 네. 이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주관식이라는 점이 정말 좀 영광스러운 국민들의 평가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기 중에 그냥 하나를 1, 2, 3, 4, 5 중에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용해인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네. 이름을 직접 얘기해 주셨다는 결과여서 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앞서 지금 이제 끝나고 가신 김창수 비서관도 고등학교 동창들 모이면서 누가 요새 제일 잘하냐 용해인 그리고 네. 또 누굽니까 김병주 의원께서도 민주당에서 주목하는 영입 1순위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민주당 가십니까? 네. 갑자기 훅 돌았어요. 네. 기본소득당이 네. 가지고 있는 선거의 원칙이 있고요. 그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고민들도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양한 정당에서 다음 총선에 많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소득당의 후보들은 얼마나 국회에 진출해서 22대 국회에서 이제 기본소득당의 의정 활동이 더 넓어질 수 있는가. 네. 그래서 22대 국회가 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저희의 고민이자 다음 총선을 임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은 용해인 의원이 대표면서 국회의원이면서 이제 막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했어야 됐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당의 전략은 용해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을 준비해서 같이 출마해서 공동 캠페인을 하는 전략이다. 네, 이제 이렇게. 기본소득 당의 이제 후보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른 정당의 후보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대, 선거연대 같은?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국회에 들어오는지가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활동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를 이제 판가름하는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국회에 많이 진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하도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단 광주 출마. 네. 광주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 광주에서 출마하시는 겁니까? 광주 출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광주 출마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의 많은 당원분들과 또 지지자분들이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출마를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용해인이 이 지역에 출마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중에 한 곳이 또 광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지역에 혹은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건지는 이제 많이 좀 고민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사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런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의원이 하나다 보니 국정감사에 집중을 하느라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총선 논의를 많이 진행시키진 못했어요. 그래서 국감 끝나고 이제 지난 주말부터 좀 당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의 원칙들 혹은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당내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번 인터뷰에서 찬바람 불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찬바람은 불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이런 상황인가요? 네, 이제 곧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선거제도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2022년에 분명히 2022년이 아니라 22대 국회에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렇다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든 일단은 선거를 어떻게 치러낼 것인지를 좀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내부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뭐 사실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마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가신다는 소문도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런 소문은 도대체 어디서 도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전혀 저는 이준석 대표랑 개인적으로든 공적인 자리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고요. 방송을 하면서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당이라는 건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세계관과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충돌하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충돌하는 지점들을 놓고 국민들 앞에 각자가 어떤 세계관이 대한민국에 더 필요한 세계관인지를 검증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계관이 다른데 일단 선거를 위해서 뭐 당을 같이 한다? 저는 그런 정당은 필연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공학적인 제3지대를 우리가 사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비전과 세계관 없이 이어졌던 제3정당이라는 것이 가장 실패했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고 지금 국회에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그래서 그런 좀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갈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허니하니님께서 국감 잘한 정치인 1위 용인 이렇게 하고 라렘무님께서 용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영혼이 없다님께서 경남에서 용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예. 용혜인 의원님 이렇게 엄지척을 3개나 보내주셨습니다. 예, 용혜인 의원님 팬이 굉장히 많네요. 수현님께서도 용 의원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여하튼 저희가 뭐 용 의원님을 고정으로 모시고 싶은데 네. 의원님 시간이 안 맞으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날짜를 잡고 있다는 사실만 저희 그 편의점 왕단골 우리 점주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뭐 몇 가지 좀 추려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본소득당 최근에 당원 가입률이 네. 최근 한 달 새에 500명이 늘었다고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네. 한 달에 한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800명까지 이제 한 달에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500에서 800명 정도가 지금은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럼 지금은 한 23,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창당할 때 2만 명 정도였는데 창당하고 나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실은 제가 창당을 할 때 되게 설레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 기본소득 실현을 바라고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다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나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집합금지 9시 이후에 모임금지, 뭐 4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게 이제 걸리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당원들과 모이는 어떤 조직 사업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이제 좀 멈춰 있는 상황 혹은 자연 감소 뭐 이렇게 좀 있다가 최근에는 좀 빠른 속도로 당원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기본소득당이 이제 올해로 3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기본소득당의 활동이나 저의 의정 활동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나 SNS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가 닿고 있구나 뭐 이런 좀 뿌듯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정당이니까 언론에 노출될 기회나 이런 게 굉장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본소득당의 정치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이만치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송에 결합하시는 게 그게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방송을 일주일에 몇 개를 하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상적이어서 그런가? 이제 고정 방송은 원래 매주는 2개, 격주는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외에 이제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방송들을 이제 저희는 어쨌든 스피커가 작기 때문에 저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이런 이제 자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제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도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KBS에서 이제 그 주진우 라이브가 폐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방송 하던 게 하나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도 갑자기 그 주진우 라이브 작가가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마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참 엄중한 시절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주소를 그대로 목격하는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진행자에게 하차 통보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용 의원님도 이렇게 뭐 방송 갑자기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소위 얘기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다수 의석을 만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원들이 어떤 요구들을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나라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기본소득당이 처음 창당을 할 때 당신이 누구든 매월 60만 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창당을 했어요. 그리고 창당을 할 때는 그 당원 가입서에 직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법상 공무원과 교사는 이제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 그 직업을 다 확인을 하는데 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일단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처음에 2만 명 창당 당원들 모았을 때 80%가 20대. 80%가 제가 국회에서는 막내 당에 가면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와 20대가 80%. 와, 그래서 첫
첫 정당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뭘 하면 이제 기본소득이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불안정한 청년들 예를 들면 뭐 지금 생각나는 건 뭐 쿠팡맨이라고 적은 분들도 계시고 네. 뭐 편돌이 편순이 뭐 백수 백조 뭐 그리고 간호조무사 좀 이런 저임금의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청년 당원들이 입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좀 이거는 시대의 어떤 흐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준비는커녕 꿈꿀 수도 없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박한 어떤 미래 의제인지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구나. 네. 기본소득이 얼마 지난 대선 때 최재형 당시 대선 후보가 그 경선 후보였죠. 네. 용돈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월 8만 원 수준의 용돈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대안을 네. 비판을 했는데 네. 사실 최저임금 월 8만 원 올라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들 하잖아요. 보수 세력에서도 그렇고 네. 재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월 8만 원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면 저는 8만 원의 기본소득을 용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얼마나 꼭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미래의 희망을 새롭게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창당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확인을 했고 네. 그래서 당원들하고는 기본소득의 현실화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낼 것인가. 네. 창당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원내 정당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세력화하고 의제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네. 이제는 정말로 정치의 영역에서 언제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뭐 네.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기본소득을 이제 본인의 담론으로 대선 후보 시절에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잘 논의가 안 됐습니다. 국회 안에서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이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하거나 대화할 기회나 이런 건 좀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제 국회에 오시고 나서는 네. 개인적으로 뵙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아니 이제 차담회 같은 것도 네. 한번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네. 기본소득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성정당의 정치인 중에 가장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 높고 의지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분이셨고 저는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 때 그 경선 과정에서 네.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지금의 이 복지제도 시스템을 조금씩 고쳐서 어떻게 더 활용해 볼 것인가 예. 아니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기존의 우리의 시스템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어떤 전환을 시도해 볼 것인가 네. 이런 논쟁들을 막 했었어요. 저도 그런 이 논쟁에 끼어들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도 했는데 네. 양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딱 그 순간부터 경선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이런 논의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 때 그런 논의가 좀 경선 이후에도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도 쭉 진행되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고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을 놓고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흐름일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당시에 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됐을 때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네.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 1번이 바로 기본소득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제 예. 보수 언론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하지만 사실 네.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죠. 이미 도입되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신안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뭐 햇빛연금이라거나 바람연금 같은 정책적 경험들도 이미 축적되고 있고 네. 각 지역에서 이제 농민들이나 농촌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또 논의되고 있고 예.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도 사실은 이 최소한의 당신이 누군든지 간에 60만 원
이라고 하면 저도 지지할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본적인 삶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뉴스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아침밥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그 100원 오픈다운 네. 해가지고 보셨죠, 그 기사.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근데 막 무슨 몇백억씩 해외 순방 다니고 그리고 특활비로 도대체 얼마를 쓰는지 그 돈이 다 누구한테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걸로 막 공기청정기 사고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단 말이죠. 지금 지금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논의합시다. 21대 국회요? 예, 말 꺼낼 수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난 대선이 끝나고 사실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네. 야 이제 대선 이렇게 돼가지고 기본소득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네. 아주 잠깐 윤석열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법안을 통과시켜도 어차피 거부권을 쓸 그렇죠. 텐데 네. 기본소득당이라는 당명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네.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상승세를 탔어요. 네. 한 번에 그러니까 이 불과 6, 7년 만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올라올 만큼 성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그 이야기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아주 깊은 수준으로 국민들과 함께 수기하지 못한 것이지 이 의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전략을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강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모델들을 많이 발굴하고 네.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소득 경험들을 쭉 축적해 나가는 것.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중앙정치에서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 네. 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다음 대선까지 가야 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의 경로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오준호 공동대표, 저희 당의 공동대표가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격해지고 있고 네. 여기에서 이제 각 경제 블록들의 보호무역화 추세도 분명해지고 있고 이 말은 더 이상 한국이 수출 주도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낙수 효과라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한국이 어디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느냐.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국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투자를 해내고 여기서 이제 성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국가 주도의 투자들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도 뭐 박정희 정부 때도 그런 걸 했고. 근데 제가 주장하는 딱 한 가지 다른 점은 국가가 대규모의 투자를 하면 투자하고 끝 이게 아니라 네. 여기에 이제 지분을 설정하자.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는 국민들이 배당받을 어떤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세금을 얼마 걷어서 기본소득 얼마씩 주겠다 이 논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정부의 역할과 분배 시스템 같은 네. 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이제 담론을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제시하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 도입의 큰 과제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전환의 시대에 지금까지 사실은 뭐 인구 소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위기, 뭐 저출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좋아하는 이제 복합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거냐, 그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고민, 이게 사실은 그 출발이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최소한의
그 60만 원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구찌와 샤넬님이 용해인 10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달라질 텐데. 아이고, 네. 영광스러운 평가이십니다. 예. 유나야님, 장해찬 최고에 대한 비판이 많네요. 예. 그리고 김성배님이 용의원님 민주당으로 와서 큰 정치하세요. 비시팍님께서는 똑순씨 오래오래 최초 여성 국회의장까지 땡땡땡 하셨습니다. 용해인 의원님 여성 국회의장을 하실지 대통령이 되실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새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제3지대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네. 일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3지대가 뭐였었죠? 네, 제3지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네.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였었죠. 네, 거기에 정의당 그룹도 있고 이제 용 의원님도 있고 또 민주당의 이탄 의원도 계시고 또 이제 보수정당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요분들은 선거제도 개혁만 관련해서 논의하는 그룹이었던 건가요? 네, 그 정치개혁 2050 그룹을 네.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이제 선거제도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 그룹으로 이제 처음에 모이게 된 것이고 네.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좀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제 정치개혁 2050에는 함께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안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함께 힘 모으면서 네. 선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국회의장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선거제도 문제를 좀 마무리 지어 보고자 하셨죠. 그래서 전원위원회라는 것도 열었고, 네. 국회 정개특위에서 국민 공론화 조사도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원위원회에서 저는 이제 전원위원회 실패했다라고 이제 그 발언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냥 모두가 각자의 의견만 이야기하고 그 의견을 누군가가 주워 담아서 이렇게 구체적인 합의안들이나 방향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4일간의 말하기 대회가 끝나버리게 된 네. 이런 책임 없는 논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 공론조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연동형을 강화하고 네. 유지하면서 또 비례 의석을 늘린다. 예. 필요하면 의석수 전체도 늘린다. 예. 라는 게 이제 국민 공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각자가 입맛에 맞게 해석했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대선거구제는 유효하다거나 네. 사실 국민들은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소선거구제를 이렇게 결론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거나 이런 각자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워요. 공론화 조사를 심지어 국회가 열어서 했으면 그 국민의 뜻을 그대로 법 개정안에 반영해야죠. 근데 그거를 못해서.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게 공론조사까지 해서 필요하면 의석수를 확대한다라는 논의까지 됐는데 김기현 대표는 느닷없이 그 의석수 축소 10% 축소 얘기했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그걸 혁신안이라고 낸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네. 국회의원의 권력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권력도 커지고 누리는 혜택도 많아지는 것이고 더 소수자가 독점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세비 축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의해야 하고 네. 추진해 나가야 하는 예.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의원수를 줄이겠다 이런 거는 그냥 정치 혐오에 기댄 이것이야말로 악성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그 선거개혁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2+2 협의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2+2 협의는 정개특위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개특위 논의보다도 더 심급의 논의처럼 진행이 되고 그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그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협상들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공개의 밀실 협상을 국회의장의 지시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행을 한 건데 그 결과도 지금까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막 진보 정당들도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선거제도를 게임의 룰이라고 보면 필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국민의 민심을 의석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게임의 룰이에요? 그렇죠. 이 원칙에 입각해서 논의를 해야 선거제도 개혁도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의미 있는 정치 개혁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좀 밀실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 좀 많이 아쉽죠. 결론은 언제 나는 겁니까? 사실 선거제도가 법적으로는 이미 4월 달에 결론이 났었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지난 20대 국회 2019년 말이죠. 그때도 12월 17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벌써 11월 달이기 때문에 12월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그것보다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병립형이에요? 연동형이에요? 그것도 제가 이제 여러 의원들과 뭐 각 정당의 취재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고 하고 이제 변수가 계속해서 생기니까 오히려 결정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니 국민의힘의 태도에도 뭔가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선거제도 개혁 안 하면 그만이야. 우리는 그냥 위성정당 만들면 돼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신당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걸 빨리 합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는 과거로 퇴행하는 건데 이 퇴행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을까요? 아마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병립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치개혁이라는 건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특정한 정당이 혼자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러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 뭐 당시에 민주평화당도 있었고 뭐 바른미래당이었나요?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었고 이런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안도 이제 사실 비슷한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정치개혁 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병립형으로 돌린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촛불 이전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되돌리겠다는 것이고 저는 탄핵 세력의 복권, 정치적 복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 이제 그것의 의석수의 결과만 놓고 보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결과 뭐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만 저는 좀 더 역사적이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탄핵 세력의 정치적 복권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중국 가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진짜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 떠날 때는 비행기 타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기차 타고 기차 타고 평양으로 해가지고 서울역으로 들어올 거야라고 했는데 웬걸요. 그러니까 참 개혁 정부에게 촛불 정부에게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참 답답해졌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와 산과 막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막 개혁지체 현상이 도처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가 풀어야 되는 수많은 개혁 과제 의제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탄핵 세력이 정치적으로 복원된다면 과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거 하지 말자고 저희가 5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이 주말을 다 반납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촛불 집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상황이 됐으니 도대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준석 신당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보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 용해인 의원이 보실 때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언론이나 뭐 이제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건 실제로 새로운 정치의 내용이 뭐냐보다는 네. 이준석 신당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표를 얼마나 갈라칠 것인가 이런 좀 선거공학적인 이야기들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권력 투쟁 같은 것들로 떨어져 나온 제3정당의 결말이 어땠는지 우리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정당들이 사실은 뭐 실용 중도 노선 같은 걸 표방하고 등장했지만 그 실용 중도의 내용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 포장지들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냥 다시 또 흡수되어 버리는 결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신당도 다시 보수당으로 흡수된다고 보세요? 분명한 이 정당의 시대적 역할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런 결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 뭐 이렇게 정의당 일부부터 시작해서 뭐 비명계, 뭐 국민의힘 일부 이렇게 해서 모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모인 거냐? 이게 사실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가? 네. 단순히 그냥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혹은 뭐 선거 구도를 어떻게 하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방식으로만 결론이 난다면 결국에는 선거 끝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쪼개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흡수되는 길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태섭 전 의원 신당부터 시작해서 양양자 의원의 신당, 뭐 세 번째 권력, 뭐 박원석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중심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게 동의가 가능한 것인가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세력들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노선이라는 것도 저는 매우 협소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토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은 되게 좋죠. 민주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은 아주 탄탄한 어떤 공동의 지반이 있어도 토론이나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통 기반이 있어야 이제 토론이라는 것도 가능한 건데 과연 이렇게 다양한 뭐 이준석 신당, 뭐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뭐 세 번째 권력, 뭐 박원석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토론이 가능할까?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은 수권 정당을 하겠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공언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권력은 사실 정의당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는 건데. 진보정당 출신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용 의원님도 진보정당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이준석 신당하고 함께 하려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글쎄요.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 그 해석 이외에 어떤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천하용인도 만났다고 하는데 4인방이 그 안에서도 여러 입장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진보정당이 대한민국에서 늘 이렇게 개혁을 추동하고 이끌어오는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타개해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이 시대의 변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위기의 원인이지 무슨 이준석 신당이랑 손잡으면 위기를 타개할 수 있고 진보정당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용 의원님 사이는 세계관의 차이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주요 지지층은 이대남이라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사실은 그래서 뭐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 이준석의 세계관과 용해인의 세계관은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어디서부터 질문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구 가서 이제 선거를 할 것으로 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이 20대다, 뭐 청년이다 이런 분석들 많이 하지만 네. 대구 가서 당선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새로운 젊은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새로운 어떤 이렇게 영역 싸움 같은 걸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소위 말하는 세대 포이론, 네. 이대남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상 혐오 정치였죠. 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로 사실상 정점을 찍은 거고 네. 이준석 대표의 그 세대 포이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에서 혹은 이 젠더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성과가 나고 있는 것이죠.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라는 것이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고 좀 이대남 전략에 대한 유인들 역시도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준석식의 이런 혐오 정치가 좀 젊은 유권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권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뭐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것으로 그 유효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최대 성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구에 출마한다는 가장 큰 이유가 일종의 보수 혁명.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너무 낡았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살찐 고양이라고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이제 찍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수 자체를 좀 혁신해 보겠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보 진영은 이준석 신당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보수 진보 정치를 좀 혁신하겠다. 예컨대 민주당도 뭐 새로운 정치, 정의당도 좀 새로운 정치, 국민들은 어떤 혁신하는 정치의 모델을 원하니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보수는 그래도 이렇게 찌그럭뽀그럭 하면서 이준석도 있고 뭐 천하람도 있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몸부림치면서 혁신하려고 하는데 진보는 좀 더디다. 이건 좀 어떻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대 인식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이 이제 네. 수십 년 전에 진보 정당의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이 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 이 세계관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니 사실 새로운 정책과 내용도 부재하고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선거공학적 판단들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된 틀 안에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된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축이죠. 네. 근데 다만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축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 임금노동에 기반한 복지국가 이외에 더 이상 임금노동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지도 않고 그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들과 시대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좀 과거의 대안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점이고요. 저도 이제 과거에 진보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제가 정당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게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2010년에 그때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아 이런 정당이 하나쯤 필요하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당원 가입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진보정당의 후보들을 지지했던 것 그리고 열망했던 건 이제 무상급식 같은 진보정당의 무상 시리즈 이게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엄청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었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몇 명 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새로 쓰는 기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좀 국민들에게 국가의 역할이라거나 좀 이런 새롭게 가 닿을 수 있는 정책들과 비전들이 뚜렷이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행안위 국정감사하면서 관변단체를 좀 열심히 파보기도 했는데 네네. 지역사회 곳곳에 이런 관변단체들이나 뭐 뿌리 있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 유지들을 통해서 이제 거대 양당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닌 그 바깥의 국민들을 너르게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정당들이 해야 하는 건 진보 정당들이 똑같이 관변단체 그리고 지역 유지들의 힘으로 당선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확한 정책과 비전으로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건데 네. 그런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런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 건 그런 정책과 비전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여러 진보 정치인들의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는 좀 슬픈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진보 정당이 혁신할 수 있는 혹은 혁신의 내용으로 네. 할 수 있는 건 기본소득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임금노동 영역 안에서의 조금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분배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새로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전환의 시기, 기후위기의 시대에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담론이 있어야 하고 저에겐 그게 기본소득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거대 양당 바깥에서 좀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분들에게 네. 이 기본소득과 새로운 사회 변화, 뭐 전환에 대한 비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낡은 진보 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 담론을 좀 뛰어넘어서 좀 시대 정신에 맞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노동 문제도 그렇고 기후 문제도 그렇고 다양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보수는 뭔가 좀 바꿔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진보 진영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머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그 큰 정당들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재세 도입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김포 서울 편입, 그 다음에 공매도, 뭐 이어서 무슨 여러 가지 그 개발 공약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욕망을 좀 건드리는 포퓰리즘 선거 전략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먹힐까요? 국민들이 또 지지해 줄까요? 글쎄요. 저는 횡재세는 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표가 떨어지더라도 민주당은 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표가 별로 떨어지지도 않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횡재세는 제가 작년 4월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던 네. 거고 네. 제가 아까 대선 때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뭐 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횡재세 얘기를 다시 이제 하기 시작하셔서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인데요. 네. 제가 지난 대선 때 경선 끝나고 나서부터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 전에 대선 전에는 제가 아주 디테일한 조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안들을 발의해도 뭐 라디오 인터뷰라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걸 좀 설명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이슈도 되고 했었어요. 근데 대선 딱 그 후보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뭘 얘기해도 그게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딱 하나 성공시켰다고 하면 이제 이슈화에 성공시킨 게 이제 횡재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그 뒤로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도 관련된 법안들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얘기도 하고 하면서 막 진전이 되는 것 같다가 사실은 작년 11월 세법 개정안 심사할 때 이거를 논의했어야 되는데 기재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 법안을 상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민주당은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왜 상정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아니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다 비명인가? 굉장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 국민들의 이 고통을 대가로 막대한 초과 이익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유사 그렇죠.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결정되고 이 정제 마진에 따라서 엄청난 초과 이윤을 보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있잖아요. 유가가 오를 땐 바로바로 오르는데 유가가 내릴 땐 바로바로 안 내리죠. 제가 당시에 이제 막 데이터 분석도 하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었던 걸로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류세를 계속해서 깎아주는데 이 유류세가 실제로
깎아주는 만큼 국민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자가에 다 반영이 되는지도 사실 미지수예요. 근데 계속 유류세만 일단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도 뭐 필요하겠지만 횡재세 같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도입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연설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기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횡재세 얘기를 이제 했죠. 유엔 사무총장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죠. 2022년에 영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다 네.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민주당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에도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됐지만 이거를 좀 하자.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이 고유가 고금리 상황의 초과 이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대가로 네. 이 은행과 정유사 부분에 횡재세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이제 했었고 이게 이제 올해 세법 심사를 앞두고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좀 진지하게 논의해서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네. 이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것들이 네. 좀 욕망만 자극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던졌다가 아닌 말고 이걸 이제 사실 1년 반째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좀 정부 여당이 전공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8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무래도 의원님 고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너무 고정하고 싶은데 예, 네. 일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자 그 지난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네. 그리고 방송 3법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23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법, 소위 이제 쌍특검법 이것도 이제 처리된다라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거부만 하면 국회는 어떡합니까? 국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거부권이라는 것은 네. 아주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적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헌법적 권리라는 건 헌법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아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날 것이 아주 자명한 경우에 이제 그럴 때 네. 이제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마치 국회 입법권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매번 경제 중요하다 또 민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 노란봉투법을 네. 거부하게 된다면 사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대로 된 토론도 안 해요. 이 법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방송 3법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도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우리는 이 법 반대다라고 정해놓고 우리는 의석이 적으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 간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째. 저는 그게 다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거라고 윤석열 생각합니다. 정부에게. 네, 사실 이거는 그리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써달라고 국민의힘에서 네.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하는 모양새를 또 취하고 있는데 저는 입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이제 본인의 역할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 가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무슨 대통령실의 하명 출장소처럼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여의도 분소처럼 여의도 분소. 일하고 있는데 이 정부 여당이 국회의 회의 운영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 3법도 그렇고 뭐 이동관 탄핵안도 그렇고 네.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것들도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나씩 해 나가는 건데 이것을 거부할지 말지는 오롯이 대통령의 판단인 거고 또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부권을 쓰다 보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순간에는 지셔야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매도가 아니라 이런 주가 조작 범죄 엄단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 아닙니까? 1,400만 개미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네. 아무리 그래도 이마저도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할까? 네. 저는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주변에서는 설마. 네, 설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를 돌이켜 보면 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하는 걸 다 했던 정부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저는 상식적으로라면 특히나 이거는 대통령의 일가에 대한 의혹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한 어떤 거부권 행사 같은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문제가 없다면 특검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은 야당들이 지게 되겠죠. 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다. 네, 거리낄 게 없으면 그리고 책 잡힐 게 없으면 특검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풍 불겠죠. 국민들 사이에서. 다른 문제는 떠나서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인데.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안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납득하기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부처 단체 의견 검토 후에 신중히 판단하겠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거부권 쓰시겠다는 얘기죠. 네. 재계에서 일제히 요구했죠. 지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저 말씀은 적절한 타이밍에 거부권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법 얘기는 안 하셨나요? 네, 방송법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뭐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 9일에 원래 필리버스터는 예정된 거라고 보고 이날 의결까지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죠. 이걸 전격적으로 취소할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몰랐던 것 몰랐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좀 예상치 못한 분위기이긴 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고 이제 절차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상상 정도는 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설마 거기까지 뭐 이런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것인가 법안을 막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막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에 좀 진심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본회의장에서는 당혹스러움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양일간 이제 확보된 본회의에서 이것도 통과를 시킨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결까지 마치면 이 탄핵안은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 거고 대통령 거부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죠. 이상민 장관 탄핵처럼 탄핵 소추를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김도 법사위원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탄핵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데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탄핵하면 역풍 분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프레임들을 씌웠거든요. 근데 막상 어땠습니까? 탄핵안 통과시켰을 때도 역풍 없었고 탄핵이 기각이 됐지만 역풍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판단의 몫은 헌법재판소가 그냥 판단하는 판단을 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를 막 가늠하고 정치적으로 재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국회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하는 거고 네.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 손중성, 이정섭 이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11월 말에 좀 반드시 표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이때 본회의를 열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네, 방해 작전. 네, 김진표 의장께서 이미 기합의된 일정인 만큼 다른 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법사위를 열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기합의되어 있는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김진표 의장이 원칙대로 하시겠죠. 설마 뭐 본회의를 저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열지 않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사실 그 전에 그럴 거라고 믿고 싶지만 이전에 이제 방송상법과 노란봉투법 관련돼서도 네. 계속해서 그 야당에서 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도 제출하고 했지만 표결로 올리지 않으셨어요. 김진표 의장이. 네, 네. 사실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이제 결정들을 이제 하신 거죠. 네. 근데 이번만큼은 계속해서 야당과 여당의 합의를 요구하셨던 건데 이번만큼은 좀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국회법에 따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정치가 쉽지 않다. 힘이 없어요. 예? 기득권들이 기득권들이 절대 편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대한민국은 사실 뭐 언론이며 검찰이며 법원이며 재계며 뭐 재벌, 뭐 그 어느 곳 한 군데 다 이제 기득권들이 철옹성처럼 쫙 싸고 있으면서 뭐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탁 방어벽을 치고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알바, 편순이, 편돌이, 쿠팡맨 이런 분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용해인 의원님의 정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편의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예, 그런 분들 대변하고 저희가 함께 하려고 편의점 개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우리 연대에서 함께 잘 좋은 사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도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정치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장윤성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새로운 길을 여는 건 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고 또 쉽다면 또 새로운 길이 아닐 거고요. 근데 기본소득당이 작지만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가는 노력들을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새로운 시대를 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기본소득당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많이 응원하셨습니다. 차라리 자꾸 민주당 가라는 분들, 민주당 비례 1번하고 전국선거 유세 다니자,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용해인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말씀 주시고요. 뭐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용해인 의원 같은 진보주의자가 젊은이들 사이에 폭넓게 지형을 가져가야 그들의 미래가 밝아질 텐데, 당장 우리 아들들도 현실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시각을 갖지 못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셨습니다. 천성욱 님이 용해인은 나도 믿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으시니 의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